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국문학 역사를 파트별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내용은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인데요. 이제 문학사 시대 구분할 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일단 우리가 이 국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비문학, 그다음에 한문학, 그다음에 국문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구비문학 같은 경우는 오럴 리터처라고 이야기해요.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전해지는 문학이니까 오럴 리터처인데,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구비문학만 있었겠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에 의한 전승이죠. 이러다가 이제 5세기까지 이제 한문학을 종착시키죠.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 정착이 되면서 이제 구비문학이 점점 한문학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 한문학이라는 것은 이 국문학과 공존합니다.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함께 존재한다는 소리죠. 여기에 한문학이 있으면 그 옆에 바로 옆에 이 국문학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문학이 우리 말이 없기는 처음에는 이제 향차를 가지고 이야기가 됐죠. 향차는 음독과 훈독이 같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상층 남성의 한문, 상층 여성의 국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17세기 이후에는 상층 남성의 한문, 이건 이제 2페이지의 첫째 줄에 나옵니다. 2페이지의 첫째 줄에. 그리고 그 상층 여성의 국문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하층 남성의 국문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갔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한문학이 물러나고 문학이 최상의 시기가 된 시기가 바로 이 근대입니다. 자, 이 근대로 가면 이 국문문학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2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문학사 시대 구분의 두 번째 기준은 문학 갈래다라고 나왔죠. 문학 갈래. 문학 갈래가 있습니다. 장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이 문학 갈래에는 이런 구비문학, 한문문학, 국문문학이 각각 이제 가게 되고요. 다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구비문학의 시대는 당연히 원시와 고대가 되는 거예요. 원시가 있겠고 다시 고대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시기가 바로 이제 구비문학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향가를 대신해서 시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조가 생겨나면서 이제 이 시조와 가사가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시조로 갔다가 가사. 그다음에 이제 가사 말고도 이제 뭐 경기체가라든가 뭐 악장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장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문학에서는 사나, 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술이다. 맞죠? 이 사와 부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와 부. 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한문 문체 하나죠. 한문 문체. 근데 이제 일종의 초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부와 좀 비슷해요. 부와 비슷한데 이제 사는 뭐냐면 아분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아분. 여기 이제 사고요. 이 부라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한문 문체 하나인데 대구의 형태로 가군을 달아서 짓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되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라고 하는 게 또 구비문학의
한 종류가 되죠. 3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구비문학이 새로운 갈래. 그래서 판소리가 나옵니다. 둘째 줄에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적칭문학이라고 하죠. 적칭문학. 쌓을 적자에 칭이 칭자를 써가지고요. 적칭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그 구비문학의 장르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교술의 몰락이죠. 근대 문학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교술의 몰락이다. 그러니까 한문학이 퇴장을 하면서 그런 교술의 커다란 영역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문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절을 우리의 문학의 형태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4페이지 넘겨보세요. 4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세 번째 단락에 문학 갈래의 체계가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변한 것은 문학 담당층의 교체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문학 담당층. 층의 교체. 담당층 교체가 됩니다. 거기 이제 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원시사회에서는 무당이 문학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 원시사회라고 하는 것에서는 재정일치란 말을 쓰는데요. 재정일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정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옛날에 단군 안검 그러면 단군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무당의 이제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육두품이 특히 이제 신라 시대에는 육두품이 등장을 하죠. 육두품이 등장을 하죠. 육두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관직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죠.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이 바로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이 대표적인 육두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10세기 정도 이제 고려 시대로 이제 가보면 특히 이제 이 과거를 봐가지고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올라간 귀족을 바로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 귀족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12세기 말에 바로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는 거죠.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문벌 귀족은 밀려나가고 이제 거기에 그 대신에 이제 권문세족이 등장합니다. 권문세족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등장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1392년, 그러니까 14세기죠. 이때 조선이 세워지는데 이 조선을 세운 중심 인물이 바로 뭡니까? 신흥 사대부죠. 신진 사대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려 말의 그 선구자로서는 이규보를 들 수가 있어요. 이규보를 들 수가 있고요. 이규보는 일종의 백운 소설이라든가 또는 동명왕편 이런 걸 썼죠. 동명왕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민족을 옹호하는 문학을 상당히 많이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 살인파 같은 경우는 도에 힘쓰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김시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김시습 같은 사람은 이제 방외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외인. 6페이지에 네 번째 줄 나오죠. 이 방해인이라는 것은 제도권 밖 인물입니다. 제도권의 밖의 인물. 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일종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인데 이때에 그 지배체제의 모순을 절감한다는 거죠. 이 지배체제의 모순. 모순을 절감을 해요. 그런 절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박지원이라든가 정의학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중인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한시를 짓고 시조를 전문으로 노래하는 가객.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가객과
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가객은 요즘 말로 하면 가수고요. 이 가단은 그룹 사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객이 김천택이나 김수장이나 이런 그 가객이 있죠. 김천택, 김수장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가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재효라고 하는 중인이 바로 이 판소리를 후원하죠. 이 고창,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신재효 생가 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생가는 있지 않고 터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상당히 신재효가 잘 산 사람으로 속하죠. 6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사대부가 퇴장하고 시민이 세력으로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바로 이제 근대 문학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상섭, 현진건, 나도양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등장을 하죠. 그런 아주 유명한 염상섭은 뭐 표본실 청개구리, 현진건은 빈처라든가 운수 좋은 날, 나도양은 이제 물레방아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그리고 이광수나 김동인, 김소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광수는 최초의 근대 소설인 무정을 썼고요. 김동인은 이제 이광수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글들 썼죠. 그 다음에 김소월이 있죠. 자, 7페이지로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민지 시대가 되는 거죠. 이 1910년에 이 한일 합방이 되고 1936년까지 1945년까지 이렇게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시대였죠. 그 시기에 이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겪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원시문학은 몇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석기 시대라든가 이런 걸 다 원시문학, 신석기 시대. 그래서 자료가 부족이다. 이걸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죠. 역사 이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학은 기원전 천년경 단군 신화에서 시작되어서 몇 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학과 중세 문학 사이에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문학이 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세 전기의 근거가 이 414년 5세기죠. 광개토 대왕릉 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한 왕이죠. 우리가 보통 백제를 보면 4세기, 5세기, 6세기, 4세기는 이제 백제 근초고왕, 5세기는 광개토 대왕, 고구려죠. 6세기가 바로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다 영토를 확장한 대표적인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죠. 그래서 보통 영토를 확장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이 상당히 중심, 그래서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8페이지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중세 후기 문학으로 들어선 계기는 12세기 말에 무신난이다라고 나왔죠. 무신난. 우리가 이제 무신난은 보통 무신 정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13세기 초에 이루어진 경기체가 한림별곡, 이 시대가 바뀐 양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한림별곡은 한림 제유들이 불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은 임진을 한. 자, 조선이 1392년에 세워져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딱 200년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17세기 초에 허균의 공문소설 홍길동전을 창작한 것을 구체적인 기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기에 해당한 조선 후기 문학과 다른 2기 문학이 바로 1860년에 최재우, 동학을 이야기한 분이죠. 바로 용담유사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최재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최재우가 남긴 이제 이야기란 뜻이죠.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 제2기의 문학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국문학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